1분기 어닝 쇼크, 그리고 스페이스X의 첫 시험 발사 실패. 최근 테슬라를 둘러싼 악재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이 테슬라의 주가 전망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약 2년 전에 테슬라의 주가 전망을 이 5,800달러로 제시했던 캐시우드, 이번엔 새로운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6,000달러를 예상했는데요. 2년 전만 해도 이 캐시우드 예측에 따라 투자자들의 이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었죠. 이번에는 소위 말하는 대박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헤드라인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 우선 미국 증시 상황부터 체크해보죠. 자, 이번에는 1분기 실적 발표가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은데 주가 향방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네, 지난 주말에 이렇게 문의 오신 분이 예. 아마 지금 시간에도 이 시간을 좀 애청하시기 때문에 들으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예. 윤석열 정부에서 국익에 관련해서 좀 균형을 취해달라, 그걸 좀 방송을 해달라. 예. 이 내용은 좀 민감하긴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이 곧 진행되기 때문에 예. 그때 좀 말씀을 드리고요. 4월 들어서 예측이 많이 나옵니다. 예. IMF직을 비롯해서 기업들의 실적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잠시 전에는 최보아 캐서께서 지금 가장 핫한 테슬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측치도 나오죠. 예. 그래서 예측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상 4월 들어서 예측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작년 연말 연초에 예측이 많이 틀렸기 때문에 이런 수정 예측치가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예측과 관련해서 일단은 1분기에 이렇게 실적 그런 것이 마이크로 사이드, 매크로 사이드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발표되죠. 예. 아까 이현 캐서께서도 이제 집중적으로 분석해 주셨습니다는 은행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빅테크 테슬라의 지난주에 시발점으로 해서 빅테크 업종들의 1분기 실적들이 집중적으로 발표되는데요. 예. 내용은 이현 캐서가 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중에 아마존을 제외하고는 사실 테슬라 비슷하게 매출이든 이윤이든 상당히 부전할 것이다 하는 이런 예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사실 이번 주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보다도 더 관심 있는 게 요즘 미국 경제 관련해서 경기 논쟁이 굉장히 심하죠. 예. 그래서 27일 날 미국의 1분기 첫 번째 발표하는 속보치 어드밴스가 발표되는데요. 지금 예상은 한 2% 내외. 그래서 작년에 4분기가 2.6%인데요. 이것보다 좀 둔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예상이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한국이 25일 날, 그러니까 내일이죠. 우리 1분기 성장률이 나오는데요. 작년에 성장률이 마이너스 0.4 역성장이기 때문에 플러스 나올 것은 당연할 거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통계 방식이 전분기 대비이기 때문에 예. 4분기 워낙 낮아졌기 때문에 한데요. 플러스로 나오는데 플러스가 수치가 좀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0.1에서 0.2%로 해서 우리가 미국 것보다 경기가 좀 더 어려울 거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28일에는 가장 관심이 있는 요새 유로와 같이 달러가 약세인데 유로가 강세다 보니까 결국 독일과 관련돼서 1분기의 성장률이 나오는데요. 워낙 작년에 4분기에 독일의 경제가 안 좋았거든요.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이 좀 높게 나올 거로 이렇게 보여서 유로가 강세되고 달러 인덱스는 상대적으로 이번 주에 100분기의 여부가 결정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가장 관심이 되는 국제금융 시장의 이슈는 우에타 일본은행 총재가 4월 8일 날 그렇다를 대신해서 예. 일본은행 총재를 맡고 있는데요. 첫 주재 회의가 27일부터 양일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엔화 강세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요즘 봄이 되면서 한국 사람들이 일본의 관광객의 약 50% 이상 차지한답니다. 엔화가 약세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2019년에 일본의 수출 통제가 이번 주에는 거의 좀 마무리될 거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위에다가 주재하는 일본은행 회의에서도 사실 큰 변화는 없을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는 예. 조그만 뉘앙스 차이도 지금 워낙 엔저가 이렇게 심하기 때문에 엔화 가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목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관전 포인트들 정리해봤고요. 테슬라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1분기 이 어닝 쇼크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적극적인 지지자로 알려진 인물이죠. 캐시 우드 공격적으로 이 주가 방어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지금 2,000달러, 그러니까 분할 전 기준으로 6,000달러까지 이 목표가를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1분기 실적이 워낙 예. 안 좋았기 때문에 이윤 감소폭이 마이너스 24%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 따라서 테슬라에 대해서 목표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고 있다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는데요. 유일하게 예상치, 목표가보다는 예상치를 높게 잡는 사람이 아마 캐시우드, 우리나라의 그 돈다먼지라 하는 캐시우드가 목표치를 높게, 예상가를 높게 이렇게 잡는 모습인데요. 예. 아시겠습니다는 캐시우드 하면 테슬라 신봉자죠. 그래서 2년 전에도 테슬라 주가가 5,800달러 갈 것이다. 이 분할전입니다. 그러니까 앵봉분할하면 3대 1로 나누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5,800달러 하고 국내에서도 모 그 유튜브 방송에서 어떤 분이 5,000달러까지 갈 것이다 하는 이런 시각에서 테슬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매입했던 분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2011년 11월 달에 최고치 대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70% 정도 폭락했었죠. 그런 과정에서 개인 투자가들의 손실이 200조 원이 넘다 보니까 개인 투자가들이 집중적으로 일론 머스크라든가 테슬라 관계자 집단 행동에 나섰던 것은 시청자분이 기억에 아주 생생할 거를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번에 다시 캐시우드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 분할 후의 가격으로는 2,000달러. 예. 아까 이제 약세 시에는 1,500달러, 강세 시에는 2,000달러. 그래서 이 외신에서는 이제 2,000달러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시나리오의 그 예상은 그렇게 예상이 아닙니다. 예. 그럼 뭐 어디로 가든 이기 때문에 항상 그 중간의 라인을 잡는데요. 그러면 1,500달러, 2,500달러의 중간 라인이 2,000선이 되겠죠. 약세도 1,500도 지금의 160달러 때 보면 엄청 높은 수준이죠. 10배 이상 높고 예, 그렇죠. 이런 선일 수 있는데요. 지금 2,000달러 하면 2년 전에 예상해서 투자자들이 많은 손실이 났던 5,800달러보다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예. 6,000달러가 되겠죠. 3배 곱하면 그런 상태인데요. 이번에는 캐시우드가 사실 그 얘기를 2년 전처럼 이렇게 우리 서학개미라든가 이런 선이 따라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역시 캐시우드의 악명, 낙인 효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반대적으로 아시겠습니다는 한국경제TV에 딱 해서 이렇게 글을 보면 목표가 하향 조정 속에 대부분 다 목표가 하향 조정입니다. 대체로 100달러 내외로 좀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26달러까지 제시되는 기간도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테슬라의 그 예상치에 대해서 캐시우드가 너무 낙관적으로 이렇게 전망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론적인 시기가 월가에서 집약 시각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2년 전에 캐시우드 예상을 믿고 투자했던 이 투자자분들이 워낙 많았던 만큼 이번 예상 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사실 뭐 심중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전망치를 좀 크게 낮춰 잡지 않았습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캐시우드가 2년 전에 비트코인이 51만 달러 갈 것이다. 예. 이때 그 시티뱅크에서도 30만 달러인가요? 이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죠. 예. 근데 지금 상태에선 사실 그 비트코인도 가격이 폭락을 해서 한때에는 16,000달러대까지 떨어졌죠. 예. 이 과정에서 이제 많은 그 사건이 많이 터졌죠. 손실이 상당히 되다 보니까 빌황에 의한 사실 이렇게 헤지 펀드의 그 어떤 증거금 부족 현상에 의한 마진콜의 헤지 펀드발 금융위 기설도 이 과정에서 나왔었고요. 결정적인 것은 오늘도 그 권대홍이 예. SEC 관련해서 사실 소식이 나왔습니다는 범죄자가 SEC 관련해서 기소가 뭐 어쩌고 이것도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잘못된 얘기다 하는 것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전해주셨습니다는 바로 그 사건이 작년 11월 달에 테라루나 사건이었었죠. 예. 그래서 한국의 국격을 2017년 비트코인의 이렇게 사건과 함께 한 사람의 잘못, 물론 이제 대표자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한 사람에 의해서 사실 우리나라의 국격이 많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좀 책임을 졌으면 좋겠는데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 자기를 피해가고 있는 이런 방법. 국내에서 보면 루나라든가 테러 관련해서는 손실이 많이 가고 극단적인 선택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하는 모습은 더 총극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마침내 비트코인에 대해서 캐시우드가 사실 전망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51만 달러에서 최근에 전해주시긴 했습니다는 21만 달러 낮췄죠. 그러면 21만 달러인데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 이게 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3만 달러 윗돌다가 예. 지금 2만 7천 달러 많이 떨어졌죠. 예. 그래서 2만 7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2만 7천 달러 대비하면 21만 달러는 그래도 10배 수준에 가까운 수준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21만 달러대도 너무 높다. 반면에 우리가 아는 버핏, 그 다음에 찰스 몽거 부회장이죠. 예. 그 다음에 나이먼 루비니 교수 같은 경우는 someday, sometimes 비트코인 가격은 제로가 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이 또한 사실 캐시우드의 테슬라에 대한 어떤 전망치와 함께 상당히 낙관적이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테슬라와 함께 비트코인 가격 전망 체크해봤고요. 이번엔 국제 금값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국제 금값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자 5,000달러라는 목표가까지 나왔습니다. 네, 사실은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는 전통적으로 이론상으로 이렇게 보면 예. 인플레가 불거졌을 때 해칭으로 실물 자산, 금이 소요될 것이다 하는 이 측면에 많은 쪽을 얘기를 했었죠. 예. 근데 사실 현실은 정반대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물가를 상승하는 국면에 원래대로 보면 국제 금값이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렇죠. 국제 금값이 많이 떨어졌죠. 작년 3월에 원수당 2,043달러에서 작년 11월 달에는 1,630달러대까지 떨어졌는데요. 오히려 인플레가 그때서부터 잡히기 시작했는데 예. 국제 금값은 올라갔습니다. 이런 상으로는 정반대했죠. 그렇죠. 근데 그 요인이 뭘까 할 때는 최근에 보면 달러 가치와 금값의 역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가 복원되는 상태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 10월 초 이후에 달러 인덱스가 114에서 최근에는 101달러대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국제 금값이 지금 사상 최고치. 최근엔 조금 차익 실현 때문에 예. 2,000달러 밑으로 떨어지긴 했습니다. 2,000달러 내에 움직이는 이런 모습인데요. 아시겠습니다는 이렇게 금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시청자분의 에코프로 관련된 문의사항을 하기 위해서 최고로 낙관적으로 예측했던 사람들을 한번 예. 정리하는 과정을 오늘 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메 고이치로 요 사람은 이제 일본 사람인데요. 예. 금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고 또 과거에는 좀 맞은 적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금에 대해서 예측하면 투자자들이 신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분이 향후 금값은 5,000달러 갈 것이다. 지금 이제 국제 금값이 1,990달러대라는 예. 건데요. 5,000달러 갈 것이다. 그리고 3,000달러 전망은 아직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죠. 예. 근데 만약에 5,000달러 갈 것이다 하는 측면에 이걸 믿고 투자했다는 2011년에도 그때 국제 금값이 상당히 1,900달러 갈 때 모 은행에서 3,000달러 갈 것이다. 근데 그거 믿고 또 그때 당시에 김중수 하는 총재께서는 우리나라의 금을 91톤인가 샀었거든요. 예. 홍경컷은 91톤 얘기하니까 요새 추지가 너무 가장돼서 그런지 91톤 이렇게 되니까 근데요. 이 금 한 돈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거 계산해 보면 예. 얼마나 많이 사셨는지 알겠느냐 생각하는데요. 그때 국제 금값이 1,900달러에서 이주 시중은행 3,000달러, 김증수 하는 총재 91톤 샀지만 국제 금값이 그때 한때는 1,100달러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사건을 인디아나 존스 위기설이다. 인디아나 존스 금에 의해 가지고 탐욕하다 보면 결국 멸망하는 인디아나 존스 영화 예. 보셨죠? 그 위기설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91톤을 사는 과정에서 한국의 외화가 많이 낭비됐다. 국민의 세금이 낭비됐다 하는 것이 금에 대한 전망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금과 함께 떼놓을 수 없는 게 국제유가 전망치도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사실 유가가 300달러를 갈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습니다. 네, 금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 생생하실 겁니다. 한 10일 전인가요? 예. 사우디라든가 러시아가 주도돼서 골드만삭스는 100달러 이상 가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계기로 해서 금이 국제 금값이 재올라가서 인플레가 재발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의 시각이 있었습니다는 지난 주말에 서부 텍사스 중기를 기준으로
중국이 1, 4분기 성장률이 예상치 4% 대비해서 4.5% 이렇게 높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서브텍 4.77달러까지 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 이 국제 금값은 러시아 전쟁, 국제 유가는 국제 유가는 러시아 전쟁 이후에 300달러, 러시아 외무상이 300달러까지 전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맞지 않다가 최근에는 러시아라든가 사우디 주도해가지고 100달러 이상 갈 것이다. 또 일부에서는 중국의 최대 수요처 입장에서 1분기 성장이 높게 다 보니까 유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봤습니다는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다. 70달러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최근에 이렇게 중국의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유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낙관론보다는 비관론이 다 우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가장 큰 것은 역시 미국이 전략 원유 비축분이라든가 알래스카의 유전을 이렇게 캔다든가 예. 대륙분 개발에 나서는가 하는 이런 측면에서 원유 수급 사정이 코로나 때 재고가 많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는 거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미국이 제2차 원유 전쟁, 사우디와 러시아 한판, 그다음에 미국 제2차 원유 전쟁에 겨냥해서 최근에 보면 전략 원유 비축분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이렇게 밀어내는 향후이거든요. 또 중간에 보면 칼텍스라든가 뭔가에서 대부분 다 메이저 그룹들이 미국의 서주 예. 정유업체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는 심히 우리 원리상 미국이 주도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유가가 이렇게 높게 전망하지는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또 다우 지수의 경우에는 6만 선까지 갈 것이다. 사실 5만 선은 기억에 남는데 6만 선은 누가 주장한 겁니까? 네, 5만 선은 아마 뒤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제라미 시겔이 예. 와튼 스쿨의 제라미 시겔이 이렇게 주장해서 사실 시청자분도 생생하실 겁니다. 또 이렇게 5만 선이 갈 것이다 하는 것이 그렇게 아주 먼 옛날에 예상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5만 선에 갈 것이다 하는 측면에 전통적인 비관론자, 저는 닥터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루비니 교수 같은 경우에는 50% 폭락할 것이다. 그러면 당시의 예상선이 사실 다우존스가 한 2만 7천 달러 정도, 2만 7천 선 됐는데요. 예. 50% 폭락할 것이다 하는 것은 13,000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대학 교수에 세계적 석학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제라미 시겔은 5만, 그 다음에 루비니 교수는 13,000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들을 굉장히 헷갈리게 했는데요. 예. 이보다 더 낙관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 존 베런이라는 사람이 아마 다우존스가 6만 선이 갈 것이다. 6만 선이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는데요. 결국 지금 상태에서 이 5만 선이라게 6만 선이 굉장히 요원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제라미 시겔이야 대학 교수님들로 계속 있으시면 되겠습니다는 예. 존 베런 것처럼 투자 정보업체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이런 사람들은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겠느냐. 누가 함께? 캐시우도 함께. 테슬라에 대해서 워낙 이렇게 지금 대비해서도 10배 이상 갈 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캐시우도 함께 시장에 퇴출되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이 월가에서 나오는 일부 견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증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사실 2년 전만 해도 코스피 지수가 4,000선을 돌파할 것이다. 이런 예상도 있었죠? 시청자 여러분 생생하시겠죠? 예. 2011년 8월 달에 그것도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는 재테크 세미나에서 대형주가 그때 많이 갔거든요. 예. 그 대형주가 가면 코스피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일부 사람이 4천 갈 것이다. 그래서 이때 기억나는 것이 4천 가니까 아는 종목이 빚내서 투자해라. 이게 유튜브 제목 속에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신용을 그렇게 불러일으키면서 MZ 세대라든가 그다음에 소상공인 일부 이제 업황이 어렵다 보니까 소상공인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예. 이게 비극을 초래하는 원인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당시에 코스피에 4천을 예측한 사람이 그 위에는 한마디도 안 해서 어떻게 된 거냐 하는 측면의 책임론 이런 것도 그런데요. 아직도 방송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그해 2011년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했던 대회 측에 사실 모 대형사의 그 CEO께서 2022년에 그러니까 이제 2011년에 예측했으니까 2012년에 한국의 코스피가 3,800이 갈 것이다. 근데 작년 10월 초에 사실 2,100도 떨어졌죠. 예. 그래서
그 증권사는 문매를 맞는 이런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오늘은 낙관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는 시각을 중심으로 합니다는 예. 작년 10월, 9월 말에 1,500, 1,800 갈 것이다. 뭐 이것은 누가 얘기했는지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지금은 코스피가 2,100에서 2,500으로 오히려 상승해서 2,500에 정착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최근에 그 중국의 2차 전지와 한국의 2차 전지 간에 논란이 심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배터리 아저씨, 뭐 이렇게 배터리 아저씨 그냥 표현이 없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시청자분께서 에코프로가 200만 원이 갈 것이다. 지난주에 에코프로가 많이 떨어졌죠. 예. 이런 과정에서 시청자분이 이렇게 물으게 되는데요. 저는 에코프로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터무니없는 예측에서 혹세무민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는 상태에서 오늘 이렇게 다른 그 예측론자들의 낙관적 시각을 또 같이 겸해서 얘기하는 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결론은 다음 질문에 제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증시 붕괴론자와 마찬가지로 작년 9월 이후에 원달러 환율 2,000원을 돌파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다가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달러를 샀습니다. 그리고 조금 손실을 입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손실이 아니라 많이 손실을 받았죠. 예. 특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천 갈 것이다. 이것도 대학 교수가 얘기했는데 2천 갈 것이다 하는 이 시각에서 작년 10월에 시기적으로 보면 특수한 시기입니다. 예. 왜냐하면 연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사실 환율 수준에 굉장히 민감한 때거든요. 그러면 사실 수익 결제 이렇게 연말에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수익 결제를 생각한다면 자, 그 대학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2,000원 간다 그러면 작년 10월 초에 1,448원일 때 미리 달러를 사놔야죠.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과정에서 작년에 킹달러, 갓달러라는 얘기는 이렇게 무책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사실 개인 투자가들도 달러를 많이 사놓은 입장이거든요. 예. 근데 환율은 뭐 아시겠습니다는 각달러, 킹달러 이런 것보다도 올해 2월 초에 원달러 환율이 1,228원까지 해서 사실 그 220원이나 불과 5개월 만에 떨어졌거든요. 예. 이게 뭐 3년 떨어진 게 아니라 2개월 만에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114에서 101대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뭐냐? 홍영거 갓달러, 킹달러 얘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미국에 이렇게 보면 달러 인덱스가 100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이번에 그 일본은행의 회의와 그다음에 독일의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높게 나오면 달러 인덱스가 100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이렇게 배제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예. 그만큼 그 달러 약세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사실 그 포함하겠습니다는 우리가 방송에 나오는 사람이나 또 증권사 애널리스트 같은 날 고객을 리더하는 사람들 그리고 많이 제야에서 이렇게 방송에들 많이 나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도 포함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정말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유튜브 클릭수라 생각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오늘 얘기는 극단적 낙관론과 극단적 비관론을 하면 결과적으로 그 예측이 맞지 않았을 때는 일반인들이 예측하는 것보다 전문가라든가 증권사라든가 금융사라든가 또 대학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예측하는 것은 국민들의 또 투자자들의 손실을 많이 초래한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복현 그 금감원장께서도 앞으로 유튜브라든가 이런 쪽은 상당히 모니터를 하겠다. 그래서 그 투자 문화에 있어서 공정한 이렇게 질서를 이렇게 정착하겠다. 또 예측에 있어서는 상당히 책임지게 하는 이런 그 모습들을 좀 이 문제는 이 원장께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는 사실 그런 분위기를 가져가겠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투자 문화가 건전하게 되면서 자본시장이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어떤 이런 것 관계없이 자본시장이 발전하면 한국의 산업이 발전되고 또 해외에서 보면 한국의 신뢰가 그만큼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쪽에 투자 문화를 좀 정착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측도 그런 쪽의 예측을 정착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증시 낙관론이 커지는 시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